이게 오늘 경기는 정말 심판이 말도 안 되는 판정들을 했어요. 이거는 경기 보시면 요 장면 있죠? 진태호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상황. 이때 일본의 수비수가 달려와서 부딪힙니다. 이 상황 이후에 진태호 선수가 넘어지고요. 그리고 일본 선수의 이 어깨와 발에 약간 걸려서 진태호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장면을 오늘 심판이 안 불었어요. 반칙을. 근데 이 장면을 100% 페널티킥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 장면을 그냥 단순하게 경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PK라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 장면, 문제의 장면이죠.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이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수가 볼 터치가 약간 길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고종현 선수가 반대편에서 달려와서 부딪히는 상황이죠. 서로. 근데 여기서 일단은 반칙을 줬습니다. 심지어 옐로 카드를 줬어요. 그러면서 원래 그 전 장면에서 고종현 선수가 옐로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누적 퇴장을 당했는데 여기서 일단 어떤 기준이 있느냐? 어깨 싸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고 싸우는 경합 상황이었어요. 근데 경합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우리 고종현 선수의 반칙은 옐로 카드를 주고 진태호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진 장면은 일단 반칙을 안 줬습니다. 기준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게 있냐면 반칙을 선언할 때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냐? 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예요. 누가 볼을 소유하고 있었느냐. 이 장면 보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진태호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 보시면 볼을 100% 확실하게 진태호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진태호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일본의 선수가 달려와서 몸을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이 장면은 일본이 볼을 100% 소유를 못했어요. 볼 터치가 길어서 볼이 앞으로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심지어 일본의 공격수가 100% 볼을 소유했다고 보기도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똑같은 어깨 경합 상황, 심지어 진태호 선수가 조금 더 그 일본의 반칙보다 우리가 그 퇴장을 당했던 장면보다 진태호 선수의 장면이 훨씬 더 볼 소유권이 확실했던 장면이죠. 그런데 저기서 진태호 선수는 반칙을 안 주고 일본 선수가 넘어진 건 반칙을 주고 심지어 옐로 카드를 준다. 이거는 이 심판이 뭐 실수를 했다. 그것까지 좋아요. 실수했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열받는 게 뭐냐? 반칙의 위치를 보세요. 요 네모칸이 페널티 박스로부터 2칸 앞에서 반칙을 합니다. 이거 뭐 반칙으로 볼 수 있죠. 반칙으로 볼 수가 있는데 프리킥은 어디서 차냐? 한 칸 앞에서 차요. 반칙했던 위치가 여기잖아요. 근데 반칙했던 위치보다 한 칸 앞에서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태국 심판이 오늘 약간 너무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판정들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저 경합 상황 그거는 좋아요. 뭐 그렇다고 쳐도 사실은 경합할 때 그건 심판의 주관이니까 심판이 그 경합 상황에서 뭐 잘 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경합 상황을 진태호 선수가 넘어진 건 반칙으로 안 보고 일본 선수가 넘어진 건 옐로 카드 줄 수 있는 반칙으로 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한 2번은 참았다. 근데 3번째 반칙을 당한 위치보다 더 앞에서 차버리면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 후반전에 김명준 선수가 달려가면서 골키퍼랑 1대1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준 선수가 먼저 볼을 터치했죠. 그 이후에 김명준 선수가 볼을 터치한 이후에 일본의 골키퍼가 김명준 선수의 발을 잡아챕니다. 너무 명확하죠. 이거는 현지 중계화면에서도 2번, 3번 보여줬어요. 왜냐? 저거는 오심이기 때문에 아예 저 장면은 그냥 뭐 심판의 주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오심입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PK가 100% 나왔어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저 장면도 PK를 안 주고 골키퍼가 먼저 볼을 터치했다 라는 판정을 심판이 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뭐 심판이 편파 판정을 했을지 안 했을지 이거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심판의 역량이
오늘 경기에서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경기였고, 플러스 결정적인 장면마다 일본에게 더 좋은 판정이 돌아갔다. 정말 우연의 일치로 공교롭게도 심판의 역량이 떨어지는 경기에서 매우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마다 일본에게 유리한 판정이 돌아갔다 라는 건 오늘 경기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경기였다. 너무 공교롭죠? 한 4차례 정도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매우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경기고요. 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심판의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보시면요, 이제 이 경기를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들 아셨습니다. 뭘 알았냐? 이 경기가 너무나 객관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실력이 좋아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퇴장의 논란의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고종현 선수의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일본을 압도했습니다. 그 경기를 전반전까지 보셨다면 우리가 압도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경기를 보고 우리가 일본에게 전반전에 밀렸다, 일본이 더 경기를 잘했다, 내지는 일본 선수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 라고 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거는 축구를 잘 모르는 전문가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훨씬 더 잘했어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 오늘 경기는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조심했던 경기예요. 왜 조심했냐? 일본도 알고요, 우리도 압니다. 서로 상대팀이 볼 소유도 잘하고 볼을 전개하는데 장점이 있다는 걸 서로 알았어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는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전술과 우리의 공격 패턴이 훨씬 더 좋으니까 전반전 중반으로 넘어갈수록 이제 서로 이제 간을 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찬스 계속 만들었고요. 일본이 우리의 빌드업 패턴을 하나도 막지 못해서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만 보시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보시고 많이 생각이 바뀌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바뀌셨냐? 지난번에 한국이 일본에게 3대0으로 졌다, 17세 이하 대표팀이 라는 이제 잘못된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잘못된 정보였냐? 그 경기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수 소집을 안 하다가 경기 며칠 전에 했고요. 일본은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계속해서 소집해서 조직력을 맞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약간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가 치러졌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 결과만 보고 사실은 얘기들이 많았죠. 우리가 일본에 뭐 뒤처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나 그냥 경기 결과로 눈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더 1대1 상황에서, 우리가 선수 개인의 역량에서 우리가 더 뛰어납니다.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심지어 감독의 역량도 우리가 훨씬 뛰어나요. 이제 오늘 경기 일단 전술적인 포인트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그 경기 중에 전술을 한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일본을 그냥 전술적으로 이겨버린 경기거든요. 사실상 전반전에 보통은 이제 경기를 할 때 후방에서 앞에 있는 이면섭 선수가 내려와요. 앞쪽에 백인우, 진태호, 그리고 윤도영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이제 이창우 올라가고 서정혁 올라가고 이렇게 풀백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일본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중원에 선수가 많으니까 일본은 중앙에 밀집을 하고 있었어요.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빌더 패턴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 변성환 감독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냐면, 경기 중간에 두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비대칭 3백을 써버려요. 서정혁 선수는 올라가고 고종현, 강민우, 이창우가 내려옵니다. 3백. 그러면서 한 명을 끌고 와요. 측면 미드필더를 원래 이창우 선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올 때 이 측면 미드필더가 계속 이창우를 따라가는 역할이었거든요. 일본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그러니까 이창우가 아예 약간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창호를 담당하는 선수가 끌려 나오면서 여기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이때 백인우가 이 공간을 쓰면서 순간적으로 상대가 끌려 나올 때 윤도영이 침투하거나, 아니면 윤도영이 내려와서 이 공간을 사용할 때 순간적으로 백인우가 침투해서 일본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거나, 이렇게 우리가 경기 중간에 전술적으로도 우리 변성환 감독이 확실하게 일본이 우리의 패턴을 이제 파악하고 나왔을 거니까 변화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 중간중간 보시면요, 확실하게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이 나오고 계속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윤도영 선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이번 대회 우리가 보여줬던 빌드업 패턴과 다르거든요. 오른쪽 풀백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임성엽이 앞쪽에 있고 그냥, 그리고 옆에 강민우, 왼쪽에 고종현, 3백이 됩니다. 오른쪽 풀백이 그냥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미드필더가 끌려 나오죠. 끌려 나오는 순간 빠져나가는 백인우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요 공간을 활용을 하고요. 백인우가 볼을 잡아서 앞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윤도영에게 곧바로 패스를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일본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일단은 3백을 만들고 있어요. 3백을 만드니까 일본 선수가 붙는 상황에서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윤도영이 나오면서 일본의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그 공간으로 백인우가 침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창호의 패스를 받은 김명준이 패스를 돌려놓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백인우가 김명준의 패스를 받아서 일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 보시면요, 우리가 전술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우리가 일본을 퇴장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압도를 했어요. 개인 기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저는 그 17세 이하 아시안컵을 일본 경기도 보고 한국 경기도 봤는데 경기 보면서는 오늘 결승전 보기 전까지는 비슷비슷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과 한국이. 그런데 오늘 경기를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개인적인 기량에서 앞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요, 압도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일본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반전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도 보세요. 이런 장면도 일본이 전방 압박하려고 막 올라가 있을 때 우리가 이면섭 선수가 완전히 탈압박을 해서 뛰어들어가는 진태호에게 한 번에 그냥 대지를 가르는 패스 들어가면서 일본이 괜히 섣부르게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 그냥 한 번에 뚫리거든요. 한 번에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이 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아예 라인도 못 올렸어요. 보통 일본이 이번 대회를 보시면 모든 팀들에게 라인을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팀들에게 점유율에서 앞서요. 근데 오늘 전반전에 보시면요,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실력적으로 일본을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반전 중반부터 수비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집중을 했다는 건, 그거는 이제 경기적인 흐름 자체가 자신들이 밀리기 때문에 내려간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경기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심판의 오심 때문에 진 경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경기를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의 실력이 우리보다 좋다, 개인 기량이 좋다, 일본 선수들의 잠재력이 더 높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